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2권을 공부하고 있고요. 365쪽 37장 유럽을 벗어난 유럽 문명입니다. 소제목은 전혀 다른 전후 처리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전과 달리 새로운 세계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 전쟁 중에 이미 그 윤곽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론이 결정되었으니 전후 처리는 강론에 따르면 되었다. 과거에는 대규모 국제전이 끝나도 늘 다음 전쟁이 예약되어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한 차례의 전쟁만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을 만큼 모순이 켜켜이 쌓인 탓이었다. 유럽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900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알려지고 임자가 정해졌으므로 더 이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사라진 것이다. 전 세계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추어졌으니 이제 퍼즐 놀이는 끝났다. 일단 독일이 파시즘 같은 신무기를 또다시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독일을 공동 관리하기로 결정했고 독일의 하수인이던 오스트리아를 중립화시켰다. 패전국들의 점령된 나라들의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새로 정해진 국제 질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했겠지만 이제는 각국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양한 처방이 취해졌다. 그러나 현실이 변화하는 속도는 그들이 대처하는 속도를 앞질렀다. 장차 등장할 새 국제 질서가 전 지구적 체제 대립의 형태를 취하리라는 것은 이미 전쟁 중에 감지되었으나 그것이 냉전 체제로 현실화된 시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랐다. 20세기 양차 세계대전의 주역인 만큼 연합국이 독일을 온전히 놔두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응징이 분단의 형태를 취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 분단이 그토록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종전이 되기 전에 죽은 루스벨트는 물론이고 처칠과 스탈린조차 예상하지 못했다. 루스벨트는 죽기 2개월 전인 1945년 2월에 처칠, 스탈린과 함께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종전 후 독일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여기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국이 독일을 분할 통치하고 전범들을 재판하며 독일의 재무장을 금지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아시아의 일본만 저항하고 있을 때 미국과 영국, 소련 3개국 정상은 베를린 인근의 포츠담에서 다시 모여 얄타 회담에서 정해진 4개국 공동관리의 방침을 확인하고 구체화했다. 하지만 말이 4개국이지 색깔로 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한편이고 소련이 다른 한편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결국 독일의 국토와 베를린은 이 양대 세력에 의해 동서로 양분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곧바로 한반도 남부에는 미군이 북부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사실상의 분단 체제가 시작되었다. 1948년 5월 남한에서 먼저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하고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선언하자 북한도 그해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완전한 분단이 이루어진다. 다음 소제목은 371쪽 체제 모순이 낳은 대리전입니다. 첫째, 앞으로 유럽 세계에는 국제전이 없을 것이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두 체제가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답은 하나다. 즉 이제부터는 유럽 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럽 세계의 체제 모순이 대리전 혹은 국지전의 양상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국전쟁은 세계사적 필연성의 소산이다. 당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필 한반도에서
그런 전쟁이 터졌다는 게 억울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당시 체제 대립을 국지전으로 표출할 만한 마당은 한반도 이외에 없었다. 휴전이라면 무승부라는 이야기다. 차라리 승부가 났으면 좋았을 텐데 두 세계 체제가 첫 번째 힘겨루기에서 무승부로 이루었으므로 체제 모순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증폭된다. 예전 같으면 어느 측이든 끝장을 보자고 나섰으리라. 싸우지 않고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덩치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양 진영은 각자 똘마니들을 끌어들여 새 분리기에 매진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9년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 주요 국가와 캐나다를 동원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결성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는 아시아 지역에도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954년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결성했다. 이에 맞서 소련은 1947년에 동유럽 국가들과 프랑스, 이탈리아 공산당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코민 포럼을 결성했으며 1955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조직해 본격적인 냉전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대전을 통해 더 부자가 된 미국은 우두머리답게 지갑을 화끈하게 열어 유럽 세계를 지원했다. 정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 비공식적으로는 마셜 플랜이다.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제안으로 1948년에 시작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유럽에 4년 동안 12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 종잣돈으로 유럽은 산업과 농업을 안정시키고 재정난을 극복하고 무역을 회복시켰다.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인의 근검정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마셜 플랜이 발효되자마자 곧바로 1949년 1월 소련은 경제상호 원조회의라는 기구를 조직해 사회주의 경제 블록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소련은 미국과 달리 호주머니가 넉넉치 않다는 게 문제였다. 부족한 돈은 이념으로 메워라. 소련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해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 한 형제라는 구호 아래 국제적 분업화를 시도했다. 원치 않는 분업 체제에 속하게 된 국가들은 입이 잔뜩 부었다. 화가 치민 북한의 지도부는 세상에 믿을 놈 없다면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고 외친다. 이것을 이념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지배자의 우상화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주체사상이다. 한국전쟁 직후 소련의 경제 원조가 충실했더라면 주체사상이 북한에 그렇듯 강력하게 뿌리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377쪽 다원화를 향한 추세. 30년 전쟁 이후 유럽의 역사, 나아가 전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은 다원화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체제는 양대 진영으로 단순해졌어도 국가의 수는 급증했다. 전체가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에서는 리비아가 이탈리아로부터, 수단이 영국으로부터, 콩고와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립했으며 베트남이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그 밖에 서아시아에서 레바논과 시리아, 요르단이 독립했고 1948년에는 말썽 많은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세계적으로 다원화의 추세가 역력한 가운데 시대착오적인 냉전체제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쳤다. 한 도시가 동서로 나뉘어 있던 독일의 베를린에는 1961년 도심 한가운데 장벽이 설치되고 이동과 왕래가 금지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전후 최고조에 달했다. 자연스러운 다원화의 흐름을 인위적 구조로 얽어매려는 냉전체제의 마지막 시도는 베트남 전쟁이었다. 소련은 동유럽을 건사하기에도 벅차 베트남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반대편 우두머리인 미국은 베트남인들이 스스로 정한 사회주의 노선을 저지하려 했었다. 그러나
260만 명의 병력과 1200만 톤의 폭탄, 3,5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는 비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끝내 패배했다. 물론 베트남인들의 강력한 투쟁이 승리를 일궈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더 넓게 보면 미국의 패권주의적 의도가 역사의 흐름에 역행했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냉전 시대를 거치며 다원화의 논리가 점차 관철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유럽에서는 언뜻 그와 정반대로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다. 냉전 시대 초기인 1950년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시망은 프랑스와 서독의 철광과 석탄을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혹시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제안한 것이었으나 그의 제안은 2년 뒤 서유럽 여러 나라가 가입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 현실화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유럽 세계가 경제 블록화되는 첫 단추였다. 그런 배경에서 1959년에는 유럽 공동시장이 성립되었고 이것이 1967년에 유럽 공동체로 발전했으며 1992년에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유럽연합이 탄생했다. 처음부터 군사적, 경제적 측면으로 제한되었고 이후에도 이념적,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즉 유럽 통합은 시대와 정황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일 뿐 특정한 집단이나 지배 이념에 의해 위로부터 하달된 게 아니었다. 더구나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는 수시로 대립했고 반목과 엇박자를 빚는 경우도 빈번했다. 유럽연합은 각국이 다원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최소한의 통합성을 부여하는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연합, 나아가 국제연합의 성립은 바로 중세 유럽에서 국제 질서의 구심점이었던 교황의 부활에 해당한다. 380쪽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입니다. 1917년 레닌이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것은 사회주의 실현인 동시에 변질이었다. 사회주의 이론을 구성한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분명 자본주의 사회의 태내에서 생겨나야 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사회에서 그 생산력을 감당하지 못해 자본주의가 자동 붕괴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생산 양식으로 이행해야 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러시아에서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현실 사회주의가 탄생한 것은 두 가지 문제를 낳았다. 첫째, 자본주의 제도를 통한 경제 발전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분배의 평등을 구현할 경제적 역량이 모자랐다. 둘째, 러시아는 혁명 직전까지도 중앙집권적 제국체제였으므로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인 의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사적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소련이 이룬 경제 성장은 제국체제를 연상시키는 중앙집권, 국가성장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이 결합된 소산이었다. 제국체제라면 당연히 황제가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 지도자가 바로 그런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은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병사했지만 그의 뒤를 이어 30년간 철권 통치를 한 스탈린을 비롯해 후르쇼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은 사실상 사회주의적 황제였다. 역사의 진보를 기치로 내건 사회주의가 극히 보수적 체제를 취했다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다. 1980년 폴란드에서 레흐 바웬사가 공산당과 무관한 자유노조를 결성한 것을 신호탄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블록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985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대외적으로 글라스노스트 개방, 대내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내세우며 시대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으나 사회주의의 출발점인 70년 전부터
잘못 깬 단추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의 조치는 사회주의 블록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붕괴 현상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은 1989년이다. 이해의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 출신의 총리가 집권의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18년 동안 동독 공산당을 지배한 호네커가 대규모 시위로 실격했다. 계속해서 헝가리에서는 의회가 324대 4라는 압도적 표결로 야당을 인정함으로써 공산당 지배체제가 무너졌고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도 몰락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당에 반대하던 하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었다. 1991년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급진 개혁파인 옐친이 압승을 거두었고 8월에는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해체를 선언했다. 하지만 해체된 것은 공산당만이 아니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이 며칠 차이를 두고 차례로 독립한 것은 소비에트 연방 자체가 유지될 수 없음을 뜻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유럽 지역의 공화국들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공화국들이 하나둘씩 독립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1993년에는 소련의 국호가 러시아 연방으로 개칭됨으로써 유럽에서 현실 사회주의가 막을 내렸고 냉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385쪽 미국의 지위와 역할. 숲의 호랑이가 2마리였다가 한 마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남은 한 마리가 숲의 단독 주인이 되어 모든 동물을 지배할 것이다. 미국산 호랑이도 바로 그렇게 하려 했다. 1991년 미국에서 멀고 먼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해묵은 영토 분쟁에 끼어든 게 그 예다. 이 문제의 뿌리는 30년 전인 1961년 쿠웨이트가 독립하면서부터 생겨난 것이었으니 새삼스러운 사태가 아니었다. 1980년대에 8년에 걸친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미국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태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서아시아의 석유 이권을 노린 경제적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냉전 시대가 끝나고 단독으로 전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미국 의회와 국제연합을 움직여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구성해 이라크를 공격했다. 정식 명칭은 페르시아만 전쟁이지만 보통 걸프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미 냉전 시대부터 세계의 경찰이라는 불편한 별명을 얻었던 미국이다. 그래서인지 그 별명에 걸맞게 불과 42일 만에 걸프 전쟁을 완승으로 이끌었어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는 오히려 하락했다. 경찰은커녕 조폭의 딱지나마 면하면 다행이었다. 냉전 시대의 한 진영의 우두머리였던 미국은 그 시대가 지나자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그럼 원래의 위치는 무엇일까? 미국은 서양 문명의 훌륭한 후손이지만 관리자나 지배자의 지위는 아니었다. 학급으로 비유하면 미국은 학급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교사가 아니라 반장의 역할이다. 반장은 반을 통솔하고 관리할 뿐 총 책임을 지는 위치는 아니다. 그부들도 반장을 그부 대표라고는 인정해도 교사에게처럼 복종하지는 않는다. 반장은 명령을 내리는 지위가 아니고 그부들도 반장의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다. 반장은 이해관계가 다양한 그부들의 의견을 총괄하고 그부들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지위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면서도 국제연합에서 다른 나라와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미국의 착각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이 반장이라기보다 교사라고 여긴 데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지향하겠지만 다원화의 역사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자칫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또다시 연방이 깨지는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결국 장기적 견지에서 볼 때 미국은 대외적으로 반장의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고 대내적으로 연방체제의 굴레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은 아무리 패권주의 전략으로 일로 매진한다 해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자, 390쪽 에필로그. 서양 문명의 전 지구적 이동, 글로벌 문명 다음은 로컬 문명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서양 세계를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두 가지 요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초점으로 삼아 서양사와 동양사를 비교하면서 책을 매듭짓기로 하자. 우리가 파악한 자본주의의 뿌리는 사실 무척 오래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 용병을 고용했다. 람세스 2세와 무아탈리스가 맞붙은 카데시 전투에서도 용병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난다. 퍼이니 전쟁에서 한니발은 갈리아 용병을 충원해 이탈리아를 침공했다. 로마 제국은 결국 게르만 용병 대장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되었다. 용병은 상인과 같은 어원을 가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머시너리와 머천트,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치적인 성격보다는 경제적 성격이 강하다. 즉 용병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서라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여기서 서양 특유의 계약이라는 관념을 볼 수 있다. 하는 주변의 속국들이 황제, 천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직적 체제였으나 로마 제국은 속주들이 나름대로 로마와 동맹관계, 즉 일종의 계약관계를 맺은 수평적 체제였다. 한마디로 동양식 체제는 명령을 기반으로 했고 서양식 체제는 계약을 위주로 했다. 적어도 서양의 제국이나 군사행동에서 늘 정치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발생에 유리한 배경이 된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사례는 은행과 신용의 개념이다. 12세기 북이탈리아에서는 중세 자치도시들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환전상이 생겨났고 이들이 근대의 은행의 맹화를 이루게 되었다. 알다시피 은행이란 돈을 맡겨두는 곳이다. 무엇을 믿고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맡길까? 그것은 바로 신용이다.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인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말 그대로 민의 주권을 뜻하는 민주주의는 동양 역사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기 어려운 제도였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통일한 이후 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제국이 무너질 때까지 2000여 년 동안 동양 사회는 제국의 체제와 질서로 편제되었고 그 질서의 정점에는 언제나 천자가 있었다. 천하의 모든 것은 천자의 소유였고 천하의 무백성들은 천자를 섬겨야 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1000년에 이르는 중세는 교회가 문명의 동질성을 유지할 뿐 정치 권력의 중심이 부재한 극도의 분권 체제였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서양사에서는 일찍부터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신분지가 약해지는 근대에 접어들면 그 의회가 평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 의회를 바탕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했다. 인류 역사 5000년을 거치며 서양 문명은 지구를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았다. 서아시아에서 생겨난 서양 문명의 싹은 그리스와 로마에서 뿌리를 내렸고 서유럽에서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이전되었고 거기서 또 태평양 건너 동아시아로 전해졌다. 그 결과 싫든 좋든 서양 문명의 최종 결과물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큰 역사로 보면 이것은 오리엔트에서 탄생한 이후 내내 서쪽으로 이동하고 확산된 서양 문명이 드디어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돈 것에 해당한다. 현재 이슬람 문명권인 이곳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식되면 서양 문명의 이동은 완전히 끝난다.
2010년부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불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은 어쩌면 그 마지막 행정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완료된 다음은 어떻게 될까? 서양 문명의 끊임없는 이동으로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지구가 단일한 문명권으로 묶이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명이 성립한 다음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 그 예상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글로벌 다음에는 로컬이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된 이후에는 로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세계가 기본적으로 동질적 문명권으로 묶이고 나면 과거처럼 특정한 문명이 압도하는 시대는 종식된다. 이후 세계는 대단히 다원화될 것이며 기존의 전통 문명들이 그 다원화의 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동아시아 문명, 이슬람 문명, 심지어 글로벌을 주도한 서양 문명도 각각의 로컬 문명이 될 것이다. 그 밖에 아프리카, 폴리네시아, 각지의 소문명들도 각기 로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각 로컬 문명도 더 하위 로컬 문명으로 잘게 쪼개질 것이다. 서양 문명은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등으로 세분화되고 동아시아 문명은 한중일 로컬로 나뉠 것이며 이슬람 문명과 인도 문명도 단일한 로컬 문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 종교, 문화 등을 기준으로 잘게 나뉘어 복잡한 양상을 이룰 것이다. 흔히 글로벌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인류 역사 전체가 글로벌화의 과정이었다. 이제 하나의 문명이 힘으로 다른 문명을 압도하고 정복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과 평화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다양한 로컬 문명들은 더 치열하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문명은 힘 있는 로컬로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문명은 로컬로서의 존재마저 잃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드디어 종횡무진 서양사 1권 2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종횡무진 동양사를 볼 예정입니다. 동양사 다음에는 한국사가 남았어요. 네, 한번 계속 달려보죠.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있네요. 책이 참 좋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꼭 사서 보세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서 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쉽고 요약 정리가 잘 돼 있고 간결하고 너무 장점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역사 공부하시려면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이 시리즈를 꼭 사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